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시청에서 30년 넘게 문화재 업무만 보다가 마지막 과장으로 퇴직한 이채경이라고 합니다. 자, 주최 측에서 아예 강의 제목을 선도산과 삼국통일이라고 그렇게 정해줘서, 그래서 이제 선도산과 삼국통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조금 하고, 결국은 이제 삼국통일이라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걸 중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상 의미라는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역사에서 신라 삼국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 봤습니다. 자, 선도산과 그 주변에 삼국통일 관련 유적들이 찾아보니까 이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도산은 다 아시다시피 해발 390m의 낮은 산입니다. 선도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서형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소리개 연자 써서 서연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서술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줄여서 서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은 법흥왕과 진흥왕, 그리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자 무열왕의 할아버지인 진지왕릉이 있습니다. 이 세 왕릉은 바로 무열왕릉 뒤에 서학동 고분군에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통일전쟁을 시작한 무열왕릉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무열왕릉 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유신 묘가 저 충효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학계에서 진위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김윤문 묘가 바로 무열왕릉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는 마해 삼존불이 있습니다. 이 마해 삼존불이 7세기에 만들어진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왕생을 빌었던, 그러면 7세기가 바로 삼국통일전쟁의 시대입니다. 삼국통일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고 그 호국 영령들을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축성한 서형산성이 선도산 정상 부분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나오는 것은 593년에 이제 명할성하고 같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때 축성된 건지 이보다 좀 더 앞에 축성된 것은 확실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당전쟁이 한창이었던 673년에 정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서학서원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본 선도산입니다. 이 선도산 꼭대기에 보위가 오줌을 누니까 서라벌 전체가 잠기더라, 이런 꿈을 꾼 산이 바로 선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문희가 사게 되고, 문희가 왕비가 되고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과 김인문을 비롯한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학동 고분군이 고분이 4개가 있습니다. 학계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가장 근사한 설은 법흥왕릉, 진흥왕릉, 그리고 진지왕릉. 여기에 이제 진흥왕비릉으로 보는 게 이제 가장 근사한 설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최민희 선생님께서 아마 말씀하시지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학설 중에서는 가장 근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인문 묘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진흥왕릉, 진지왕릉이 있는데, 그거는 조선 후기에 잘못 비정된 거로 그렇게 학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동에 김유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 묘도 뭐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충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학동 마의 삼전불, 요 수인을 보면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이제 신도산 등산 가보시면 아마 요런 곳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서영산성의 흔적이 일부 잔존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명종 때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인조 때 재건된 서학서원입니다. 바로 우리 요 뒤쪽에 있습니다. 자, 선도산의 삼국 통일과 관련된 또 추모하는 것까지 해서 뭐 찾아보면 이 정도 유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삼국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삼국 통일을 하면서 불완전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좁은 국토를 가진 약소국이 되게 한 출발점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광활한 만주벌판까지 다 우리 땅이었을 텐데, 아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또 신라는 통일 과정에서 이민족인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같은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잘못된 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과연 그러한가? 같이 검토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삼국 통일의 과정과 역사적인 의의, 그리고 통일이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하였는지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통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처음 어떤 통일의 그런 기밀을 이제 발판을 놓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진흥왕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 가야 제국을 전부 통합을 합니다. 물론 김해 금강가야 또는 가락국은 법흥왕 때 532년에 신라에 통합이 되지만은 다른 그 소위 말하는 가야연맹의 모든 세력이 신라에 통합된 것은 진흥왕 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게 고령에 있는 대가야입니다. 562년에 마지막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유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이때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로 이제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 걸어가서 동쪽 부분을 해서 한경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은 황초령 거쳐 마을령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순수비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는 한강 하류 지역을 급속해서 탈취를 합니다. 그 100년 넘게 이어져던 나제동맹이 파기가 됩니다. 나제동맹은 눌지왕 때 백제 비유왕과 같이 이제 맺은 동맹인데, 거기에 475년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강 하류 지역을 탈취하고 거기에 신주를 설치해서 신주 군주로 김무력을 이제 군주를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과 을 비롯한 백제군 3만 군이 이제 괴멸된데, 충북 옥천입니다. 이 관산성이 옥천이 어디 있냐면은 이따가 나옵니다만 탄현, 의자왕이 이제 그러니까 백제의 그 성춘과 흥수가 신라군이 오면 탄현을 막아라 하는 그 탄현이 바로 옥천이었습니다. 그 이제 순수비를 이제 창녕비, 북한상비, 뭐 황초령비, 마을령비,
적성비는 이제 순수비는 아닙니다만은 적성비는 어디인지 아시죠? 저 추풍령 휴게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제 진흥왕 때 갑자기 이제 신라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니까 다음 이제 진지왕은 뭐 4년 만에 쫓겨나서 그렇다 하지만은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이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많은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걸 다 하기는 이제 뭐 그렇고요. 자, 대야성 전투가 이제 642년에 지금 경남 합천입니다. 이 대야성을 비롯해갖고 40여 개 성이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신라의 최전방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지금 경산이 최전방이 됩니다. 그까지 진짜 신라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대야성주인 김품석이가 김품석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데, 백제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화랑새기 때문에 이 무일왕의 딸이자 김품석의 부인이 이 고타소랑인데, 고타소랑이 보량 공주의 딸이다, 문혜의 딸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랑새기는 지금 그 남당 박창화라는 사람이 쓴 소설로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그렇다면은 저는 고타소랑을 문무왕의 여동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죽을 때 당시가 한 15세 정도, 15살 정도. 이때는 이 나이에 충분히 혼인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백제가 망하고 백제의 부여융을 끌어안치고 한 말 중에 너희 아비가 나의 누이 동생을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분명히 손 아래 누이 몇 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했는데 오늘 네 목숨 내 손 안에 있다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타소랑은 소랑도 역시 문희가 낳은 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40 그 다음 해에 대야성 전투 다음 해에 구원 요청하는 사신을 이거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태종이 고구려한테 이제 깨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만하게 대합니다. 도저히 이제 신라 사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요 645년에 되면은 당태종이 고구려에 정벌 하러 갔다가 안시성에서 깨지고 돌아오거든요. 자, 김유신의 여동생인 보희가 꿈을 꿉니다. 선도산에 올라가고 오줌을 누니까 온 서라벌이 물에 잠기더라. 이런 망측한 꿈이 어디 있나 하고 동생한테 이야기하니까 동생의 문희가 비단 치마를 주고 사게 됩니다. 당시에 비단 치마는요, 엄청난 고가입니다. 근데 이 꿈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후대의 인물들의 그 꿈에 연결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인 이 작재근이의 그 이모가 이런 꿈을 꾸고 작재근의 어머니인 진이가 그 꿈을 사서 작재근을 낳았다 하는 그 작재근 설화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 8대 현종의 어머니 이자 6대 경종의 네 번째 왕비인 헌정왕후가 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헌정왕후가 송악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니까 온 성안이 문에 잠기더라. 그런데 이때 헌정왕후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였는데 해몽을 하니까
아들이 왕이 될 꿈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과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했는데 조금 있다가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인 그 신성왕후 김씨가 경주 경순왕의 이제 큰아버지 김응념의 딸이 이제 왕건의 그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인이 신성왕후 김씨인데 신성왕후 김씨가 낳은 아들인 그 왕욱이라는 사람과 사통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는 산후통으로 이 헌정왕후는 죽고 이제 그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 사생아가 바로 고려 8대 현종입니다. 근데 이 8대 현종이 고려판 세종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치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위대한 사람을 낳는 꿈에 이런 꿈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문희가 이제 그 언니 꿈을 사서 김춘추와 김유신 집안이 이제 혼인 결합을 하게 되고 문무왕과 김인문 같은 그런 이제 걸출한 인물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덕여왕 때부터 정치와 군사의 전면에서 활약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라 삼국 통일이 모의왕의 딸과 사이가 죽은 데 대한 복수심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큰 계기가 됐지만은 그것만인가? 과연 그것뿐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게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분황사 모전석탑과 황룡사 구청탑에 나타납니다. 자, 분황사 모전석탑에는 뭐 청청히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유사한 기록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황룡사 구청목탑에는 안홍의 동도 성립기에 보면은 1층부터 9층까지 이런 이웃 나라들이 그 고개를 숙이고 항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요 5층의 응유가 바로 백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9층의 예맥이 고구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두 탑을 형상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남산 탑곡 마해불상군의 7층과 9층 마해탑이 바로 7층은 분황사 탑이고 9층은 황룡사 탑입니다. 그러면 신라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백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요, 백제에도 똑같은 7층 탑과 9층 탑이 있습니다. 익산에 가면 제석사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그 제석사의 절이 바로 7층 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미륵사의 9층 탑입니다. 자, 보이가 선도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홍수가 나가지고 네? 온 서랍을 장안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탑곡 마해불상군 동쪽면인데요. 요게 9층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그림 상징하는 거, 요게 7층입니다. 여기 아마 분황사 모전석탑을 상징하는 그대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자, 통일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648년에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신라에서 이제 김춘추가 문무왕이 되기 전에 모의왕이 되기 전에 사신으로 가서 당태종과 이제 이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제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치다가 건국 38년 만에 망합니다. 망하고 당태종도 또 고구려 정부를 645년에 안시성에서 얻어맞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후방 지원 세력이 필요성이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요 3년 전에, 2년 전에 643년에 신라의 사신이 와서 살려주셔야 했을 때는 당태종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감하고 있던 차이에 신라에서 이제 사신이 가죠. 신라는 계속 이제 진흥왕 때 너무 한꺼번에 땅을 많이 키워놓으니까 백제 고구려가 아까 보셨죠, 그죠? 국가 전망의 위기에 어쨌든 살아날 타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초가 고구려에도 사신을 가고 일본에도 사신을 가고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백제는 이제 의자왕 즉위 후에 의자왕 이전에 이제 무왕 때부터 계속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대하성을 비롯해 갖고 40개 성을 한꺼번에 내주게 되니까 신라의 방어선이 봐라 경산까지 밀립니다. 경주에서 경산 지척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 타고 뭐 몇 시간이면 잠시만 오는데 여기까지 이제 최전선이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치고 내려오면 이제 도성이 함락될 그럴 우려가 위기까지 상황이 몰린 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는 이제 영계서문이 정변해서 이제 망리지 1인 독재 체제가 수립돼서 당나라와 신라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외에는 이제 또 이때 645년에 다이카개신이라 해서 이제 이 실권자가 망하고 친백제의 왕실이 권력을 되찾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제정세는 이제 신라와 당의 동서동맹과 고구려 백제 외의 남북동맹으로 이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맹이 이제 결성 과정을 보면은요, 신라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구려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구려에서는 이제 김춘추가 억류당했고 총신에게 뇌물을 주고 귀토스를 이용해서 이제 탈출합니다. 일본에 사신을 가서 또 인질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담의 난과 선덕여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 왕이 선덕여왕인데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왕이 죽습니다. 근데 보낸 왕이 죽으면 인질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수질 필요까지는 없다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사극에서는 다르게 나왔는데 비담의 진암 때는 김춘추는 신라에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 있었고요. 자,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왕실과 가장 가까운 거의 유일한 남자 혈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지왕이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폐위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귀족들한테 정통 진골 귀족들 그리고 다른 여타 이제 반개 왕족들에게 소외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김유신은 이제 가야 왕족 출신의 장군이지만은 정통 진골 귀족들에게는 역시 이제 소외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는 김유신의 대비가 낭비성 전투인데요. 굉장히 늦습니다. 36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불교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춘추와 유신이 유교적인 이름입니다. 이 춘추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공자가 지은 역사책인 춘추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유신은 바로 북주의 그 유명한 유학자 이름에서 차용했습니다. 그거는 김유신 열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둘의 아버지인 용춘이나 또는 서현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유학적인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식들 이름을 유교적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무왕은 무일왕은 어땠느냐? 맞아들인 범민은 오히려 불교적인 색채가 좀 있지만은 인문, 문왕,
뭐 인태 이런 이름들은 상당히 유교적인 이름이 가깝죠. 그죠? 이제 선덕여왕 때 가서 이제 이 둘이 이제 정치적인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이 구귀족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제군에 의한 대야성 등 46석의 함락은 이들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왜냐? 핵심적인 대야성의 성주가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대야성의 함락 과정에서 그 성주인 김품석이 아주 그 참 몹쓸 짓을 한 바람에 안에 내영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이제 외교전에 이제 직접 뛰어듭니다. 내가 그 책임 때문에도 있고 자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김유신은 이제 끝없는 전장으로 내몰려서 왔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물도락해가 먹고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등 비담을 비롯한 이 구귀족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여주 불능설리의 기치를 이게 이제 당태종이 한 이야기거든요. 너그 신라는 여자가 임금이어서 위험이 없어서 이웃에서 얕본다. 그걸 내걸고 이제 상대등은 바로 화백회의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화백회의에서 선덕여왕의 폐위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유신이 이제 선덕여왕의 측근이니까 이 경산이 암양이 당시로는 최전방인데 최전방 군대를 끌고 들어가고 덮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때 비담이가 이겼으면 역사서에 김유신의 난이라고 분명히 기록됐을 겁니다. 김유신이 이겼기 때문에 비담의 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뒤집어 엎고 비담을 비롯한 30여 명의 귀족들을 바로 즉결 처분해버립니다. 그 중에 주모자인 비담은 구족을 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요. 최전방의 정예군을 빼갖고 들어와서 이제 화백회의 결정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가장 유사한 게 12.12 때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 이끌고 와서 뒤집어 엎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후에 정치권은 김춘추가, 군사권은 김유신이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 김춘추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제 후방 지원 세력이 이제 확보가 절실히 필요했고요. 그래서 당태종과 김춘추의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때 이제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에 주겠다 하고 밀약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서린기가 이제 이 문무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답서에서 이게 이제 까발려집니다. 그동안 비밀로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상당히 그 좀 고차원적인 외교수를 쓰는데요. 뭐냐면은 가놓고는 당태종한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왔다, 살리주사 이런 소리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석전대제 구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학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교 문화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하니까 나중에 당태종이 오히려 답답해가지고 너가 왜 왔는데 하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해봅시다 하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협상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이런 선물을 하고 자신이 지은 온탕비어 진사비 비문 편찬된 진서를 하사하고 이제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 귀국길에는 이제 이 고구려군이 습격으로 이제 죽을 뻔 하기도 했죠. 이때 당태종이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르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매번 침해를 받아 편안한 날이 없으면 가련히 여긴 것이다. 산천도 토지도 내가 탐하는 바 아니며 재물도 자녀도 모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땅과 백제의 토지는 전부 너희 신라에 주어 길이 편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크게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했는데 이 아들이 당고종 때 가면 완전히 이게 무시되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치러 갑니다. 이 백제를 치는 데는 이제 신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우선의 눈앞에 가장 큰 적이 백제이기 때문에 신라군은 이제 5만 군대를 편성해서 바로 백제로 안 넘어가고 남천정으로 올라갑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상주로 내려옵니다. 다시 이 금돌성이 이제 상주 모동면에 백화산에 있는데요. 이를 거쳐가지고 탄현을 지나서 황산벌로 갑니다. 자, 이 탄현은요, 옥천과 대전 사이에는 식장산과 한산 사이에 마도령이라 그러기도 숫고개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숫고개를 한자로 하면 탄현입니다. 이거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리게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서 이제 황산벌로 가는데요. 황산벌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산과 향적산 사이의 계곡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계룡시에서 개태사역에 이르는 십리 구간의 좁은 통로인데 개백의 5천군 결사대가 어디를 막느냐 하면은요, 연산면 화학리와 천오리 사이에 병목현상지죠. 여기 이제 이 자료에 보면은요, 자료 187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은 이 자료를 만든 게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 해놨냐면은 화학리 홍일점 식당하고 천오리 전원모텔 사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 두 식당과 모텔이 다 없어졌어요. 홍일점 식당은 진사갈비라는 그 갈비집으로 바뀌었고, 이 전원모텔은 그 없어지고 공장이 들어서입니다. 그 자리에. 그 병목현상 약 200m의 통로에서 개백의 5천군과 10대 1의 싸움에서 4번 지고 마지막에 방굴과 간창의 그 분투에 힘입어가지고 마지막 총공격에서 이제 이기고 넘어가겠는데, 그 바람에 7월 10일 날 당나라 군대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하루 늦었어요. 이 개백의 군대가 좁은 통로를 막고 있어갖고 대군이 한꺼번에 진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개백이 그 지리적인 이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소정방이 이제 그 하루 늦음을 갖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라 장군 김문영이 이제 독군입니다. 독군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전쟁 때 이제 돌격 앞으로 하고 독려하는 그 요즘 지금 헌병대장하고 같은 그런 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책임자 장군이 김문영을 이제 잡아다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먼저 당나라 군대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군 통수권의 문제,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의 문제하고도 이제 이 소정방이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신라군을 완전히 그 당나라 군대에 흡수 편입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건데 김유신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칼을 빼들고 그러니까 그 부장인 저 동보량이라는 장수가 소정방이 말립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말립니다. 그래서 소정방이가 위신을 상했잖아요. 하루 종일 군막에 들러버 갖고 나오질 않았답니다. 속이 상해갖고 소정방이.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옥천군 소재지입니다. 옥천군청이 여기 있고
여기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여기 경부선 철도고요. 여기가 옥천군 군북면입니다. 군북면 200리라는 곳인데 요 지점이 바로 탄현입니다. 요 지점이 숫고개라는 탄현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갖고 이 대전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야 이제 부여로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황산벌은 어디냐? 황산벌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공주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계룡시입니다. 계룡시에서 여기 이제 논산군 연산면 화학리고 여기 이쪽이 천월입니다. 요 사이에 요 산과 사이에 병목현상 지점, 여기를 개백의 5천 군데가 딱 막고 있으니까 신라가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이제 여기가 바로 개태사역입니다. 요 구간이 이제 통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개박의 군대를 깨뜨리고 무인지경으로 이제 부여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최근의 학습입니다. 백제 5천 군대가 무슨 임무냐? 그러면 김유신의 신라군을 이제 막는데 왜 이제 5천 갖고 이제 어떻게 막느냐? 저 병목 형상을 지키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진군을 지연시켜 가지고 그런 사이에 백제는 지방군을 결집시켜 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각계 격파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신라는 이제 상유청의 솔선수범이 나옵니다. 화랑 방굴이 필마 단창으로 나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사기 높이기 위해서 4번 지고 나서. 그럼 이 방굴은 누구냐? 가야계 장군 바로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의 아들입니다. 부사령관의 아들이자 총사령관의 조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창이 나갑니다. 관창은 바로 정통 진골 귀족 출신의 장군인 부사령관인 품일의 아들입니다. 이런 최고 지배층의 그 자식들이 먼저 사기를 높여서 죽음의 전선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김유신의 아들도 이때 같이 참전했다면 같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당나라 군대는요, 소정방을 총관, 김인문을 부총관을 해서 13만 군대가 옵니다. 약 2,000척의 함선에 나눠 타고 서해를 건너 지금 인천 앞바다 덕적도에서 이제 신라 회합을 하는데 여기에 무일왕이 나갑니다. 무일왕과 김유신 다 나갑니다. 나가서 7월 10일 날 만나자 하고 돌아옵니다. 자, 신라군은 그러면 왜 경기도 이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냐? 중간에서 바로 안 가고 고구려를 당나라 군대도 덕물도 인천 앞바다까지 와서 이제 신라군하고 만나고 이렇게 회합을 하느냐? 바로 고구려를 기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간으로 이러면은 당나라 군대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로 갈지 고구려로 올지 그걸 애매합니다. 알기가. 근데 바로 백제로 가면은 고구려의 구원군이 백제하고 고구려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군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만해서 또 백제군도 이게 고구려로 갈지 백제 저기로 올지 이제 어중간하게 모르게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기만 전술로 그렇게 갔고요. 고구려군은 또 5월 23일, 그러니까 아까 7월 10일인데 5월 23일에 돌걸린 기병을 보내갖고 고구려의 협제족이었던 결안족과 해족을 요하 상류에서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때문에 고구려는 병력을 요동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오기가 어렵습니다. 양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사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의자왕과 태자효입니다. 웅진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고
둘째 왕자 부여태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막는다 하는데, 문제는 맞이인 부여용이 이 사비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여용을 제치고 둘째가 왕이 돼,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니까 아무도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이인 부여용은 이제 여기 있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하니까 담 넘고 가서 당나라 군대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월 뒤에 웅진성으로 피식했던 의자왕과 태자가 웅진방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바쳐집니다. 우리 삼국사기에는 예식이라고 나오고 중국 기록에는 예식진이라고 나오는데, 낙양에서 예식진의 묘지명이 나왔습니다. 이 묘지명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다 있고요. 이 당나라에서 이 공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라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자왕은 웅진성에서 농성하면서 지방군 불러 모아갖고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웅진방령이 이제 이 배신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자, 당나라는 옛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왕문도, 유인계, 부여용 등을 이제 웅진도독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파견을 합니다. 당나라군 13만 왔다가 1만 남기고 12만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백제왕, 왕족, 귀족, 백성 등 1만 2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백제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붕괴시킵니다.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합니다. 이걸 봐서 당나라는 신라까지 도모하려고 하였고, 또 소정방이가 귀국했을 때 신라는 왜 가만두고 니 혼자 왔나 그러니까 소정방이가 신라는 일치 단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손쓰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는 이제 당나라 군대의 약탈이 백제 부흥운동의 이제 요인이 되는데요. 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 주역들이 기록에 이제 이쪽 저쪽 흩어져 있는데, 뭐 부여풍, 복신, 도침,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지수신, 흑치상지, 정무, 여자신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외가 이제 전선 440척을 지원하고 군사 2만 7천 명을 지원했는데, 이 부흥군이 부여풍과 복신과 도침 이 주사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복신은 도침을 죽이고 풍은 복신을 죽이는 이런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백강 전투에서 백제와 외의 연합 부흥군이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663년이 이제 사실상 백제의 부흥운동 큰 줄기까지 다 소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라도 이제 이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적극 공세를 쓰는데, 무열왕이 661년에 익산 왕궁리에서 삼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기습으로 피살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대관사의 우물물이 핏빛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대관사가 어디냐 하면은 익산 왕궁리 유적이 대관사입니다. 거기서 이 대관대사라는 기와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이 아마 백제 부흥군에게 피살당했는데 그 암살자들을 바로 즉각 처치를 해버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록이 이렇게 있어서 이 기록으로 봐서는 무열왕이 그냥 자연사한 것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고구려 정벌은 이제 백제 661년부터 8년간 나당연합군이 이제 고구려 정벌을 합니다. 먼저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제 오는데요. 2차 고구려 침공을 하는데 44만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이때는 아직 그 영계수문회가 살아있을 때고, 특히
평양 부근 사수 전투에서 이 부대가 연개소문 부대에게 전멸을 당합니다. 이 주장인 방효태가 아들 13명과 함께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정봉 부대가 이 평양 부근에서 고립됩니다. 고립되니까 신라 김유신의 지옥 행군으로 군량을 지원하는, 뭐 학교에서 우스갯소리로 김유신이 살배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한겨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군을 하고 665년에 취리산에서 이제 문무왕과 부의용을 강제 맹약을 맺게 합니다. 이 문무왕으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맹약이었는데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3차 침공이 이제 667년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664년에 죽는데 아들들이 이제 남생과 남건, 남산 세 아들이 있었는데 네 분이 일어나서 마지가 쫓겨가고 당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동생이 또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동생인 정토가. 이건 이제 이 독재 체제라는 거는요, 독재자가 죽으면은 힘의 공백을 감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통제불능의 그런 허양성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구려의 당시의 어떤 그 문화상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독재자가 죽고 나서 그 힘이 공백 상태에서 나당연합군이라는 그 강력한 외압에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세적을 총사령관을 해서 100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당나라가. 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로서는 고구려 당태종 때 30만 동원했고, 그 다음에 661년에 40만 동원했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났을 때 100만 동원해가지고 평양성 공격군만 절반 잘라고 550만입니다. 이게 6월 달에 이제 신라군하고 이제 회합을 해갖고 치고 들어갑니다. 신라군은 김인문, 김흠순 등 백제 칠 때 5만 원을 동원했지만 고구려 칠 때는 20만 원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백제 칠 때는 왜 5만밖에 동원 못 하냐면 고구려와 국경, 그리고 이 남쪽에 왜가 쳐들어올까봐 그 국경 방위하는데 15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성 공격할 때 신라군이 이제 선봉으로 들어가서 연남선을 포로로 잡고 보장원과 연남산이 항복을 받고 포로 7,000명 데리고 갑니다. 일단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 옛땅에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서린기를 안동도읍으로 파견을 합니다. 서린기는 1차 고구려 침입 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하사관이죠. 하사관으로 참전을 해서 큰 공을 세워서 장군으로 발탁돼 갖고 승승장구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안동도로 임명하고 2만의 주둔군을 남기고 648년에 나당동맹을 파기합니다. 이 648년에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를 주겠다 했으면은 평양 이남은 신라에게 주고 자기들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안 물러가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안동도읍으로 신성을 옮깁니다. 만주에 신성을 옮기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유민과 토번의 강성에 따른 대비를 하게 되고요. 본래는 20만 이상의 고구려인을 중국 내지로 삼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전부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38,200명을 이제 장강, 그러니까 양저강과 회수 남쪽과 산남, 경서, 그러니까 장안 서쪽 그 여러 지역의 넓고 빈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신라는 당나라 그 약속 안 지켰다 하고 이제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전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 상대는 당나라입니다. 신라는 그냥 작은 협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고연무, 뭐 건모잠, 안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당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669년부터 676년까지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신라가 선택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선택한 전쟁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한판 붙자 하고 덤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당시 국제정세를 신라가 아주 이용을 잘 합니다. 669년에 9월 달에 터번이 실크로드 천산남로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오아시스 길을 급습해서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 천산남로라는 것은 당나라가 서방하고 국제무역을 하는 경제적인 돈줄입니다. 이걸 터번이 맞고 그 이익을 다 가게 되는 거죠. 신라는 이제 이 터번이 점점 서역을 잠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번이 이제 사이에 있던 토요콘이라는 그 이민족이 있었는데 그걸 쳐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웅진도독부 관할의 백제 지역을 먼저 하나하나 이제 잠식해 갑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고종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진노를 하게 되니까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우선 사제사를 파견합니다. 우리 글을 넣고 한 의도가 아니고 백제 부원군들이 자꾸 들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했습니다 하고 바로 김유신의 동생인 김음순과 신라 신문장의 한 사람 김양도를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백제 지역에 지배를 위한 군사행동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사신을 가했던 김인문을 연금하고 사제사들을 옥에 가둡니다. 가두는데 김엄수는 그 다음에 석박대가 나오는데 김양도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김엄수는 무인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인 이런 은사를 잘 몰라요. 다만 이제 김유신의 동생이다, 그 신라의 장군이다, 그런 자격으로 갔는데 김양도는 신라를 대표하는 10사람의 문장 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고종 앞에서 신라의 입장을 따박따박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심처럼 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라가 이 백제 지역을 잠식하는 것은 당나라가 그쪽에서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당나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70년에 3월에 신라 사찬 서로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설시들이 상당히 좀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신라군 1만과 고구려 부원군 고연무의 1만군이 연합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오골성을
그 요동으로 가서 개돈양이라는 곳을 이제 함락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나라에 부속되어 있던 말갈군들은 이제 크게 깨뜨리고 하는데 당나라 장수 고간의 후발대가 도착함에 따라 갖고 백성이라는 곳에 후퇴했다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당 선전포고를 합니다. 7월 달에 김엄순이 귀국을 했는데 영토 획정 지도라는 걸 가져옵니다. 백제에 이했다고 모조리 백제에 돌려주라. 이게 뭐냐면은 웅진 도독부에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웅진 도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의자왕의 맏아들인 부예융이 웅진 도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이러려고 전쟁했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당나라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옛 백제 지역에 일제 공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82개소의 대소 선국 전쟁해갖고 백제 고토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 완전히 항복하고 그 주민들을 내지를 전부 이주시킵니다. 8월 달에 문무왕이 이제 전쟁 결정을 하고 고구려 부흥군 구신 중에 안성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고 고구려인 정예병 1만을 편성하고 백성들을 유입합니다. 670년은 이제 신라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서 이제 대당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무기가 있습니다. 천보, 그러니까 쇠뇌입니다. 노라는 거는. 천보 같으면 한 800m 됩니다.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신무기를 이제 가진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천보노 기술, 천보 가는 노를 만든 제작 기술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을 당나라에 보내라. 신라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게 669년입니다. 그리고 이 말밤새라는 걸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구진천은 당나라에 가서 절대 이 고급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당고종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쏴보니까 30보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재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 보고 이제 신라의 재료를 구해다 줍니다. 다시 만드니까 60보밖에 안 나갑니다. 왜 이러냐 하니까 바다 건너온 동안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뭐 기록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끝까지 이걸 기술을 안 가르쳐 줬다 하는데 아마 거기서 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토번이 강성하니까 670년 4월 달에 안동보부에 주둔한 스링기 부대 11만이 토번 정벌 목적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7월 달에 청해 대비천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토번한테. 서린기가 대자이고 곽대봉이가 부대자인데 이 곽대봉이가 부대자인데 이제 이 서린기의 그 출신 성분이 비천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박살이 납니다. 그 포로가 되었다가 돌려보내집니다. 그래서 장안으로 이제 체포 압송돼 갖고 했는데 다시 사면받아 나중에 옵니다. 당나라의 실크로드 경영권은 완전히 상실하고 이후 토번과 150년간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 나왔던 고구려 부흥군 고연무와 신라 사창 서로유 2만 군대가 요 황해도 사리원 있는 요 국모성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주의 오고성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시성은 상당히 오랫동안 항전을 합니다. 고구려 부흥군들이 항전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제 당나라한테 함락대가 넘어갑니다. 자, 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쇠뇌가요. 요거는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사진 찍은 건데요. 대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입니다. 성벽 위에 거치해 놓고 땡기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얼마 나오는 보고. 자, 요 한 장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서린기 부대가 평양에서 중국 가서 청해 대비천까지 가는 이동로가 이렇습니다. 이 대비천 전투가 이제 이 서린기 부대가 여기 와서 여기서 곽대봉이가 서린기 말을 안 듣고 이 오해성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린기가 이제 이 서린기 군대가 대비천으로 이렇게 갔다가 토봉군한테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나고 거의 전멸당하는 이런 상황이 거죠. 676월에 백제 지역 당군을 완전히 축소하고 통합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제인들을 백금서당에 편입해서 하고 장창당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기병 상대하는 데는 장창을 가지고 이제 눕혔다.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창을 바닥에 눕혀 있다가 기병이 오면 갑자기 세워갖고 말 가슴을 확 찔러가지고 넘어뜨리는. 예. 장창 길다란 창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장창을 든 보병사단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병 제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이제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문무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문무왕 그에 대해서 답서를 보냈는데요. 이게 이제 서린기서와 답서린기서인데 삼국사기 문무왕 쪽에 실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10월 달에 신라 장군 당천이 서해에서 당나라 수군을 크게 깨뜨립니다. 자, 요런 신라의 수군 장수도 우리가 좀 이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을 좀 더 부각해가지고 우리나라 해군 함정의 이름들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허구 이름인 양만춘도 들어가는데 이 나당 전쟁에서 대활약한 이런 신라의 수군 장군들이 빠져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때가 바로 상유사의 사천왕사를 지어서 문두비법으로 당나라 군대를 모두를 바다에 침몰시켰다는 그 기록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급이 단절되고 당나라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신라군은 이제 재정비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린기가 보낸 편지 내용이 뭐고 그에 대한 문무왕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무왕의 답서는 이 당시에 문장 강수가 지었을 것이라고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이견 없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외교 문서에 능란했고 또 문무왕이 강수의 공이 장군들 공만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린기 편지가 좀 내용은 깁니다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역 전선에서 복귀했다. 그러니까 아까 대비천에 갔다가 토분하고 사러 갔다가 박살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신라가 은혜를 저버리고 군비를 강화해서 백제의 고태를 강점한 것에 대해 항의합니다. 이어서 신라는 전쟁할 능력도 없는데 너가 너무 덤비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 부원군을 지원하고 안성을 고구려 왕궁에 책봉한 것에 대해서도 너가 장만했다고 지적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문장으로 당나라에 100만 군대가 들어오면 신라는 하루아침 끓이다 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항복을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 이러는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문무왕이 답신을 보내는데요. 물론 외교적인 수사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명문장입니다.
실용적인 명문장이고 실용적인 외교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과욕을 비판하고 신라의 정당성을 천에 천명합니다. 나당 분쟁의 핵심 요인을 집약을 하는데요. 김춘추와 당태종 이세민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시행하기로 했던 비밀협정을 바로 공개를 합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서로 공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죠. 평양 이남과 백제 땅은 모두 신라의 땅으로 주겠다. 뭐 토지와 백성들을 내가 욕심내는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랬다 하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본래 이런 비밀협정 문구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제 창을 맞대는 상황이 되니까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부드러운 언사로 씁니다. 내용은. 그렇지만은 사실 규명하고 국가 이익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나당 전쟁 원인은 당나라가 안동도보와 웅진도독부를 설치해서 직할정토로 삼고 신라까지 병합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백제 고려 정벌점에서도 신라군의 공적이 당나라 군에게 못지않다. 자, 골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전부 신라에 와서 입고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과 뼈는 중국에 났지만 피와 살은 신라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백제평정 때 당나라 수군이 겨우 백강읍에 들어올 즈음에 신라 육군은 백제의 대부대를 격파했다. 황산벌 결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웅진성과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가 백제 부원군에게 포위당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문무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려 가서 한꺼번에 격파하고 군량 지원했다. 웅진도독이야 1만 단병이 당나라 군대가 4년 동안 신라 것으로 먹고 입었으니 가죽과 뼈는 중국에 났지만 피와 살은 모두 신라의 것이다. 662년에 소정방에게 고립된 소정방에게 혹한 속에서 군량 공급해서 신라가 구원해줬다. 623년에 백강구 전투에서 신라 군대가 선봉이 돼가지고 백제 외의 군대를 격파해서 항복했다. 그런데도 664년에 취리산에서 유인원과 중국 당나라 칙사인 유인원과 마주해가지고 문무왕과 부유영이 맹약을 하게 했다. 굴욕적인 맹약을 하게 했다. 부유영은 망한 왕의 왕자인데 신라 국왕과 같은 자격으로 회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거는 신라가 엄청 참았습니다. 고구려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다 까발리는 겁니다. 평양성 포위전에서 신라 군대가 고구려의 큰 진을 격파해서 평양성 기세가 꺾였다. 이어 신라 정예 기병이 먼저 공격해서 평양성 성문을 격파했다. 그런데도 당나라는 신라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당나라는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고구려의 고토를 직할지로 삼고 전리품을 독식했다. 또 비열성, 이건 한경남 남변입니다. 본래 신라 땅이다. 진흥왕 때부터 신라 땅인데 당나라 군대가 안동도읍을 관할에 두었다. 이거는 본래 신라 땅까지 누가 강점했다. 웅진도독부는 경계를 옮기고 경계 표시를 바꿔서 전지를 침탈하고 노비를 달래고 백성들을 유혹해갖고 숨겨놓고는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면서 외국을 정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소문이 들려오니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웅진도독부가 백제의 여자를 한성도독 박도유에게 시집 보내고
그와 업무해가지고 병기를 훔쳐서 한 주의 땅을 습격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발각되어 즉시 박도일을 참수했기 때문에 업무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때 이제 신라가 김진주, 김진음 이런 이제 친당파들을 전부 이제 주사를 하고 합니다. 이런 걸 봐서 신라 장군들에 대한 당나라 회유 공작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670년에 사신으로 갔던 김험순이 말하기를 경계 획정하는데 백제의 옛 땅을 모두 조사해가지고 옹진 도독부에 돌려준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이제 공정한 전후 처리를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은 전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린기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면서 거의 대당 선전 포고문입니다. 이게. 자, 그런 사이에 이제 672년에 4월에 토번에서 당나라하고 이제 화해하자고 사지를 파견하는데 당나라가 가부 대답을 안 하고 묵혀놓습니다. 묵혀놓고는 저렇게 화해 사절을 보냈으니까 군사행동을 안 하겠구나 하고 신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관의 중국인 보병 1만, 이근행의 말가린 기병 3만으로 신라를 이제 칩니다. 이 이근행은 말가린입니다. 이근행의 아버지 이름이 돌지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군공을 세워서 당나라 왕성인 이시성을 받아가지고 이근행이 됐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당나라의 고관과 이근행의 정예 기병과의 백수성에서 전투에서 신라가 이깁니다. 그 이기고 뒤쫓아가지고 성문에서 신라 중앙군단이 거의 전멸당합니다. 여기서 바로 고관의 보병과 이근행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전통적인 진법에 의해서 신라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김유신, 김흠순 이런 사람들 이후에 차세대의 그 군사 지도자들인 효천, 어문 등 이 신라 장군 7명이 전사를 하고 김유신의 아들 원술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계속 밀려서 이제 백수산 그 전투, 호로고르 전투, 그 신라 부원군, 고구려 부원군과 신라 지원군이 이제 치명적으로 패전당하고 당나라에서 황해도, 금천, 강원도, 금강, 현리, 김포성까지 다 함락당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또 외교수를 발휘합니다. 다음 해에 사제사를 이제 당나라에 파견합니다. 문모임 사제사 파견하는데 그 사제 국서에 뭐라고 적었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몇몇 전투를 했지만은 정말로 잘못했으니까 봐주십시오. 그래 놓고도 한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그 다음 달에 신라 진실인가 싶어서 신라를 치는 걸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하니까 이제 신라는 이제 또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이제 외부에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월지를 조성합니다. 월지를 조성하고 614년에 지금 이제 안압지로 한 대 굴렸다 다시 월지로 이제 들어갔죠. 조성을 하고 했는데 그해 12월에 토분이 실크로드 천산북로, 그러니까 당나라가 천산남로를 이제 토분에게 봉성당하니까 천산북로로 초원길 실크로드 새로 열었습니다. 그걸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사절 파견했는데 대답이 없이 묵혀놨죠,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실크로드가 차단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토본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75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전쟁 소관 상태가 됩니다. 이 앞서 거의 전멸당했던 신라군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672년에 전쟁 상황도입니다. 당나라 군대가 신성의 안동도부에서 평양성으로 와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백수성에서 신라가 이기고 당나라 군이 패전하고 도망가는 당나라 군대를 쫓아가고 성에서, 그러니까 이 성문 전투에서 신라 군단이 전멸당하게 되는데, 바로 고간의 진법과 이근행의 기병 군단에 의해서 신라 군단이 전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도 이제 진법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74년 9월에 영묘사 앞에서 열병식을 갖고 아산 설수진의 육진병법을 시연 과장하게 됩니다. 신라도 이제 진법을 익힙니다.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육진병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삼국지 읽어보면은 제갈량의 팔진도가 나옵니다. 그걸 당나라의 장군인 그 이정이라는 사람이 더욱 개량해서 육화진법을 만듭니다. 이걸 신라의 설수진이 육진병법으로 다시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데, 읽어보면 이 설수진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천문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전략가들이 천문을 살피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천지서상지라는 천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저자가 설수진입니다. 근데 이 육진병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육화진법을 참고해서 보면은 대진이 소진을 싸고, 그러니까 큰 진으로 적은 진을 에워싸고 큰 군영이 작은 군영을 싸며 곡절을 상대하는 진법이다. 이게 바로 이제 성문 전투에서 고간의 진법과 이근의 김하전이 결합된 무력에 의해서 신라군이 괴멸된 데에서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 전선 백척을 서해 배치해서 제해권을 장악해서 당군의 보건 수송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다가 675년 1월 달에 토본과 당나라가 화해를 하니까 또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에 집중을 합니다. 유인계가 재침을 하고, 그래서 칠중성, 요 파주 적성면입니다. 그리고 이근행은 이제 매소성을 장악하는데요. 이 매소성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신라군 본부는 지금의 남한산성에 주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부를 두고 9월 달에 신라 장군 문훈이라는 신라 장군이 천성, 여기 이제 파주시 탄섬의 오두산성이고요. 바로 오두산 전망대하고 가깝습니다. 임진강 어귀에 있는 서린기의 당나라 수군을 대파합니다. 이 서린기 당나라 수군이 이제 전선 40여 척과 전마 1,000표를 노입했는데, 여기 이 군단에 뭐가 있냐면 보급과 증파되는 전투병들이 있습니다. 거의 전멸당합니다. 자, 오두산성이 여기입니다. 파주 탄염의 오두산성인데, 이게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이 내려오고 한강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합수해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지는. 그러니까 서린기 부대가 서해바다로 와서 이 강을 타고 이제 임진강 전선 위쪽에 매소성이 있으니까 이 천성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박살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매소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상성입니다. 교재에 보면은 경기도 양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옛날 학설이고요. 지금은 거의 이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대전리 산성으로 학계에서 거의 공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소성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물자와 군사 보급이 이제 차단돼 버렸잖아요. 그 천성 전투에서. 그죠? 이 천성 전투의 주역이 바로 이 문훈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천 장군도 했지만 이 문훈 장군도 상당히 부각돼야 될 그럴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문훈 장군은 바로 매소성 전투에서 이제 주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당나라 군대 20만 원을 대파를 하고 하는데, 이때 이제 문훈, 원술 등 이어서 이제 북진하면서 18차례를 뒤쫓아가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이제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이제 축출하게 되는데, 당나라 군대 6천여 명을 참여했다는, 전쟁에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겼는데 20만 군대를 깨뜨렸는데 참여기 6천 명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적게 보이죠. 그죠? 이걸 보면은 이 당나라 군대는 물자하고 불필요한 거 다 버리고 병력 유지하면서 재빠르게 포기하고 철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근영의 부대가 그 다음에 바로 칭하이에서 토봉 군대가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력 유지를 최대한 하고 신라를 포기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기벌포 해전에서 지금 바로 충남 장항 그리고 전북 군산 앞바다 그 일대입니다. 금강하구입니다. 여기서 신라 장군 시덕이 서린기 수군과 22차례 싸웁니다. 싸워갖고 맨 첫 번째는 졌습니다. 진데 22차례 싸워서 크게 이거 당나라 군대를 이제 완전히 축출해서 이제 대동강과 원산만을 이루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들었던 당천, 문훈, 시덕, 이 통일전쟁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신라의 수군 장수들인데 우리나라 군함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가공의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양만추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역사에서 안시성주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만추는 어디 나오냐? 명나라 때 소설에 나옵니다. 당서연이라는 소설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안시성주 이름이. 그걸 이제 조선 선조 때 예조판사였던 그 윤건수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월정만필이라는 자기 글에다가 안시성주가 양만추이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의 웅대목이라는 쓴 당서연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소설의 안시성주 이름이 양만추로 나옵니다.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조선 그 현종 숙종 때 사람인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동춘당 문집에 안시성주 이름이 양만추이다. 뭐 그런 또 연례실기술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 그 이후에 양만춘이지 그 이전에는 양만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래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은 양만춘함 해갖고 우리 해군 군함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나라의 전쟁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수군 장수들 이름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676년에 이 기벌포 해전에 당나라 기록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기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신라 삼국 사기가 엉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삼국 사기는 정사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김부식이도 분명히 지어넣은 적은 없다 했습니다. 있는 걸 추렸지 없는 걸 지어넣지는 않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서린기 귀양가 있었다. 근데 언제 무슨 일로 귀양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당서 위원충전에 의하면은 서린기가 상원연간에 있었던 일로 기억같다. 상원연간이 674년에서 676년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앞에 천성전투에 그 서린기가
박살이 났죠. 그 다음에 기벌 전투에서 서린계가 박살납니다. 이 두 번의 패전을 해서 기왕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매소성 및 칠중성 전투 상황입니다. 아까 이 천성은 여기입니다. 이게 천성이 별로 부각이 안 됐어요. 여기고 칠중성, 매소성. 여기서 이제 신라군하고 이렇게 하고 당군이 이제 이렇게 도망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매소성에서 이기고 기벌포에서 이기고 뭐 그렇게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이런 현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당나라 고종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또 신라를 치려고 합니다. 677년, 78년 당나라와 토분하면 계속 전쟁을 하는데 신라도 치자 그러니까 당시에 병중에 있던 시중 장문관이라는 사람이 신라는 자주 불순하긴 하지만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일은 없다. 지금은 토분이 급하다. 멈출시라. 병으로 누워있다가 그 소리 듣고 뛰어나와갖고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현될 상황은 계속되는데 그래서 신라는 전쟁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한동안. 신봉하는 데까지 계속 군비 확장을 합니다. 하고 축성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선에 이제 이 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의 정책으로 당나라가 외국을 사주해가지고 신라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또 당시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데 일본은 백강국에서 이제 도와줬는 그거 괘씸한 걸로 해가지고 나당연합군이 일본으로 치고 들어올까봐 싶어가지고 지금 후쿠오카 일대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신라하고 가까운 쪽에 축성 사업을 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본 서기와 속일본기에 의하면은 668년부터 700년까지 25번이나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 사절단의 대표도 전부 대하찬 이상이 옵니다. 6기 75년에 왕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급으로 사절을 보내고 일본 달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무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본을 걱정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나라 사주 받아갖고 왜군이 올까봐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까지 계속해서 군사 조직을 확충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적금, 황금, 북변에 이제 강화를 하고 계지극당 창설을 하고 해서 구서당을 완성합니다. 백제인, 고구려인, 말간인으로 해서 이런 군단을 조직하고 성곽을 축성하고 해서 이제 군사 체계를 완전히 완성합니다. 신문왕 12년에 당나라 이제 모이랑의 묘호인 그 태종을 고치라고 그때 제후국이 건방지게 묘호를 쓰느냐고 하니까 신라가 너희 태종도 그만한 업적이 있어서 태종을 해주면 우리 태종도 못지않다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당나라로 각을 세우는데 성덕왕대에 이제 들어가서 성덕왕이 36년간 제열했습니다. 시호 그대로 신라판 세종대왕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한 건데 이때 이제 당나라와 관계 개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이남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당나라와 관계 개선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외국을 이제 홀대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사신을 보내도 아주 하위급 사신을 보내고 일본 사신이 와도 무례하다 하고 접견도 안 해주고 돌려보내고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데요. 일본이 731년에 한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저 포항 쪽으로 들어왔는데 저기서 거의 전멸에 당하는 박살이 나고 갑니다. 자, 이제 통일전쟁이 이제 나당전쟁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은 불안정한 통일인가? 영토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통일이다. 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영토의 개념이 지금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토의 개념이란 뭐냐면 안정적인 식량 생산지와 군사적 요충지 확보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평양 이북 지방은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고 땅이 굉장히 척박해서 생산량이 적습니다. 당시 전부 농업의 생산력에 의존하던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황무지 별 쓸모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고구려가 남진한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한강 위에까지 점령하면서 특히 북한의 가장 큰 식량 생산지가 황해도, 재령평야, 영백평야, 함경도 함흥평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전쟁 양상이 평양 천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평양 천도 이전은 대체로 영토 확보도 있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한 약탈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천도 이후에는 국가 보위 전쟁이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문이 합심해갖고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기도 벅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은 고구려 부원군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안동보고를 요동성으로 이전하고 웅진도덕부를 건안성으로 이전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뒤에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고 22년 뒤에 옛 고구려 땅에 발해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만주지역 상실은 신라가 삼국을 평양 이남만 통일해서 상실한 게 아니고 거란족에게 발해가 망한 925년 이후부터 만주를 우리가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이 삼국 통일에 대한 이런 시각이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까지만 해도 당연한 그 시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촉발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사학자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동족의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면은 민족사관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은 독립운동의 방법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족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독립운동가들이고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제 위대한 민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자비심 높은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킬 필요에 의해서 그 구심점으로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고구려를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삼국시대 당시에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근대적인 개념을 단재가 고대사회에 적용한 것으로서 당시 독립운동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외교학 교과서 1장 1절에 뭐라 해놨냐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이 있을 뿐이다. 당시 삼국은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라는 스스로 이웃한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약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 대한 시선을 차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감수했던 한반도의 최종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웃 나라의 외교 관계를 통하여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구려가 강성해지니까 백제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고구려와 백제가 버거워지니까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최후에 살아남았습니다. 신라가 살아남은 요인은 외교전의 승리이자 끈질김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민족이란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민족이란 뭐냐?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동생활을 하고 언어, 풍속,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 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 집단이 최대 단위로서의 문화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집단. 삼국은 각각의 하나의 작은 나, 백제는 그 백제국이라는 소국에서 만 54국 중에 백제국, 신라는 사로국, 이런 소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주변을 아우르면서 성장한 나라로서 근대적인 민족 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을 봐도 어느 정도 서로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삼국 통일로 해서 1차 형성이 되고 후삼국 통일로 해서 2차 형성이 되면서 계속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였을 뿐이지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당, 여제 외의 대결 구도는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자, 고구려하고 중국하고는 전쟁은 필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신라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당 전쟁 이후에 시중 장문관이가 당고종에게 가능한 이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중국 땅까지 다 먹었다.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라는 건 대륙의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그 속에서 놓았습니다. 수많은 이민족들이 정보 강조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국가 영토 민족을 유지 보조하고 있는 종족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웠던 만주족의 청나라도 지금 만주족이 연영성 일대에 30만 정도가 있다. 근데 그나마 섞여갖고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패배해갖고 대륙에 복속했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5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국의 문화를 통합하고 한국사에서 문화 번영의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화합하고 하기 위해서 신라가 중앙탑을 건립했습니다. 충주에 중앙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라 남북에서 두 사람이 걸음 걸어서 만나는 곳에 중앙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경에 못지않은 특별 행정구역에 5소경, 작은 소경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통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체제, 하나의 문화를 누리는 가운데 뚜렷한 국가 공동체 내지 민족 공동체로 형성하게 됩니다. 삼국이 분리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었는데 통일이 됨으로 해서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통일된 문화를 형성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의 융합으로 찬란한 통일신라 문화가 만개했고 선진적인 백제 고구려 기술자들이 신라 유입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신라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월지입니다. 월지의 그 135 건물지 옆에 수직벽, 이거는 고구려적인 대표적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섬을 돌아가는 곡선 호안석축은 백제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신라의 형식입니다. 자, 전성기에는 뭐 기록 그대로 묻는다면은 80만 정도의 인구가 수도에 있었다는 거고 771년에 성덕대왕 신종이 마련되는데 이는 불교 문화의 정점이면서 성덕대왕 신종이 경덕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손자인 해공에 만들었잖아요. 효라는 유학 이념이 신종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초에 폐사의 종을 녹여갖고 무기를 만들으라고 할 때 성덕대왕 신종도 분리 갔다가 효성이 깃든 종이다 해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한일통 의식이 형성되게 되고 삼국민이 힘을 합쳐서 외세를 몰아냈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말의 후삼국으로 분열됐지만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모두 공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민족의 1차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소국이 외세를 이용했습니다. 하면서도 자주성을 지키고 역이용하여서 당하여 목적을 달성한 아주 드문 예입니다. 가도멸개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가 괭나라라는 작은 나라에게 길을 빌려주면 우나라를 치고 오겠다. 그 어리석은 괭나라 임금이 길을 빌려줬습니다. 우나라를 치고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괭나라까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길을 빌려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가 우리한테 가도정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빌려주면 명나라 치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삼국 통일이. 정복 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국력이 배가 되어갖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서열 1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서열 2위가 신라였어요. 사신으로 가면 그 서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와 토번, 동부전선, 서부전선 싸우는 바람에 군사력이 소모돼서 발해가 건국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어온 한국 문화의 원류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 말에 일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고조선을 넣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왜 넣게 되냐면 몽골 압제에 시달릴 시대에 고려 후기에 이제 우리는 더 앞선 이런 선진 문명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가 사용되게 됩니다. 더 멀리서 고조선에서 찾아서 조선을 국호가 사용됩니다. 이런 삼국 통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내용에 그 설수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그 설수신이 전략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전략이 실행한 결과가 전쟁에서 사용을 했는지와 그 실행한 결과가 어떤지. 그게 이제 설수진이 이제 진법을 시연했다. 뭐 기록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육진병법을 시연했다. 근데 진법을 시연한 정도면은 대단한 전략가라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소설이긴 하지만 그 정사로 봐도 삼국지 이러면은 제갈량의 팔진도가 나오고 또 뭐 사마이의 혼은 일기진 이런 진들이 나오고 당나라의 이정의 육하진이 나오는데 대단한 전략가들만이 진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법이 필요할 때는 진을 치고 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전략도 분명히 펼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더 이상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당나라 군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추진의 기록은 육진병법을 영묘사 앞에서 시연을 했다. 문무왕을 비롯한 왕이 모두 관람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된 천지서상지라는 천문지를 저술했다 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